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10월 22일이었죠.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 후보자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유대인 협의회에서의 충성 서약이다라고 말이죠. 이곳에서 기립박수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박 이사마저도 음모론 신봉자였더니 이렇게 하시면서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가도 좀 올랐고 했으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서 기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입증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염두에 두실 것이 하나 있어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을 설령 국민들이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몇 년 정도만 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작은 종이 위에 인물 하나 올려놓고 세계적으로 $100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이 기축통화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회복 불가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기축통화를 잃어버린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장치를 은밀하게 구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도 마치 기호에 맞는 패를 마음대로 꺼내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요술 카드처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지구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자와 남자. 우파와 좌파, 태극기 안에서도 붉은색과 파란색. 한번 여자로 태어나면 남자가 되기 어렵듯이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좌우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체게바라가 만약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는 날까지 혁명가로 살았을 겁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작가라든지 예술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이상하게도 좌파가 유독 많습니다. 좌파는 태양이나 목성이 머리 위에 위치할 때 태어납니다. 창작 능력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재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 진보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반대로 지켜내고 보존하는 능력이 뛰어난 보수는 태양이나 혹은 목성이 발 아래 위치할 때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명리학적으로는 관인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우파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여자와 남자로 갈려 있는 것처럼 우파와 좌파도 매우 자연스럽게 절반씩 존재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는 결국 이 중도의 표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중도의 표심을 잘 조절해가며 쉽게 선택이 가능했어요.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물론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미국의 국민들이 결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고 그 선거인단의 숫자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느냐? 그럼 직접 투표와 진배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왜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고 간접 투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 좀 의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나라든 좌파는 우편 투표를 좋아하고 우파는 직접 투표를 선호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것만 중간에서 살짝 조절해도 원하는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난 2000년 부시와 엘고어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선거인단 29석이 걸려있는 최대 선거구 플로리다에서 그 플로리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8일 미개표된 6만 1000표에 대한 재개표를 명령했습니다.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가 개표된다면 당연히 민주당 표가 많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 그 당시 부시는 개표를 막아달라고 즉각 항소를 합니다. 마치 지금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트럼프의 요구는 기각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2000년도 대법원은 부시의 편에 섭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재개표 중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참 묘한 일이죠. 어째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지난 2000년에는 재개표가 중단됐고 올해는 재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소송이 기각됐을까요? 아무튼 2000년도에 진보 표심을 담은 무려 6만 1000표는 결국 세상빛을 보지 못했어요. 가장 많은 선거구에서 공화당이었던 부시의 승리가 굳혀지면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럼 당시 어떤 근거로 재개표가 중단되었을까요? 당시 재개표를 한다면 엘 고어가 분명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세이프 하버 규정 때문이다라는 것이 명목상의 이유였습니다. 선거인단이 조성되기 6일 전을 세이프 하버라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 전까지는 모든 분쟁을 종료하고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법적 조항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원칙 같지만 법전에 글이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요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당시 중국은 이라크의 키르쿠크 모술 지역에 상당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사력을 좌우하는 것은 공군력이었고 이 공군력을 유지하는 데 석유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의 경제가 무섭게 팽창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업용 석유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중국은 이라크 북부에 줄을 대기 시작을 했고 석유를 직접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영구적으로 공급받는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막으려 했어요. 석유는 중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의 외교력은 중국의 남하를 막는 데 실패합니다. 차선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엘 고어는 민주당이었고 차선, 즉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부시는 공화당 출신이었고 매우 강성이었죠. 6만 1000표가 개표되지도 못하고 무효표로 사멸된 것이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당시에 중국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당시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죠. 표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은 분명 미국의 국민들이었어요. 여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이 행사했던 유효표 6만 1000개를 덮어버리라고 명령한 것은 고작 9명의 대법관이었어요. 결론적으로 9명의 대법관이 미국의 표심을 역행해서 달러를 지켜줄 수 있는 최적의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듬해 부시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다가 9.11 테러를 보고받게 되고 2003년도 3월에 이라크를 공격하죠.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만 이라크 어디에서도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이라크 전쟁의 진짜 목적이 대량 살상 무기였다면 북한을 때렸어야 정상이었겠죠. 그럼 트럼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가 처음 선택되었을 때 유대인 협의회에서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 반대를 뒤집었던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였다는 점을 이유로 이 트럼프 역시 필요에 의해서 기용되었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시다시피 그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 비해서 전체 표심은 분명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분명 미국의 국민들은 그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시대적으로 그녀는 적임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미국은 마구 추격해오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찍어 둘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GDP의 75% 수준까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다가는 이 기축통화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눈을 부릅뜨고 양미간을 찌푸리며 중국을 공격하고 압박해야만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는 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였을 겁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트럼프는 국민들의 지지율 분석과는 전혀 다르게 대통령이 됐고 초기에 그는 대중국 정책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일처리를 했어요. 아마도 이 트럼프의 달러에 대한 배신이나 혹은 우방에 대한 과도한 푸대접이 없었더라면 트럼프는 다시 기용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를 지키는 일이었고 그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으니까요. 트럼프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느냐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트럼프가 달러 수호를 최고의 가치 위에 올려두겠다고 선언한다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특히나 2016년도에 트럼프에게는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의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의 구호에 열광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까지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올해 세이프 하버는 12월 8일입니다. 트럼프가 소송을 시작한 유효표 문제는 이거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투표일까지만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투표일 이전 도장이 찍힌 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판결할 법적 권한이 있어요. 지금 구도는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이니까 충분히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12월 8일 되기 전에 투표 시한이 지난 표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해버리면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됩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법도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냥 대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고 12월 8일까지 패스해버리면 됩니다. 나 모르겠다. 기한 내 판단 불능 상태가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투표 권한은 투표인단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의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하원은 즉각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원 역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과 동일한 이른바 승자 독식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마치 선거인단 투표에서 해당 주의 과반수만 얻게 되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것처럼 하원에서도 대통령을 뽑을 때 해당 주의 과반을 점하는 당이 그 주를 대표해서 투표 권한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번에 새로 선출된 하원을 기준으로 보면요. 하원이 전체 의석은 많아요. 하지만 주별 우세 지역을 보면 민주당이 22개 주에 불과한 반면 공화당은 28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이프 하버를 넘기게 된다면 승자 독식의 원칙에 의해 트럼프는 아주 안전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 부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거는 분명 정당하게 치루어졌어요. 하지만 마치 화투판에서 타짜들이 상대 패에 비해서 딱 한 끝발 위의 패를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 시대적 사명에 맞는 대통령을 임의대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널려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트럼프는 달러에 대해 너무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이죠. 달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써주어야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달러를 써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와 같은 우방들입니다. 달러 시장의 유지에 필수적인 우방들에게 보호비를 청구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알리바바의 신임 사장이 왔는데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달비를, 택배비를 5배 올리겠다라고 했다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배달비 인상에 거부하는 소비자들을 모두 탈퇴시킨다면요. 마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배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언론사들도 트럼프의 선긋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 사위인 큐시너까지도 트럼프에게 우한 퇴진의 시기를 의논하러 그를 만난다고 했었으니까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나요? 기축통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우린 열심히 삽질하고 용접질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만 그들은 그림 그려서 $100를 만들잖아요.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축통화를 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민심이 바이든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축통화가 뭔지조차 몰라요. 단지 미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열광했으니까 무려 7,100만 표를 준 겁니다. 해외 주둔군은 이 달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주류 정치인이 아닌 트럼프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해외 주둔군을 위해 쓰는 돈을 오로지 미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기축통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는 미국인들은 그런 트럼프가 좋은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좀 전에 민주당이 22개 주, 공화당이 28개 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록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민심은 공화당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은 100석으로 구성되는데 지금까지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0석 중 35석이 새롭게 선출되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23석, 12석을 내놓고 새로운 의석을 선출을 하게 되죠. 이 말은 공화당이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4석만 뺏을 수 있다면, 4개만 뺏을 수 있다면 과반을 넘기게 되는데요.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는 민주당이에요. 결국 3개의 자리만 뺏어오면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휩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미국 전체 민심이 트럼프를 싫어했다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빼앗아 왔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조지아주는 대통령 후보 선출처럼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하면 최종 결선으로 선출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에 결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2명을 모두 민주당이 확보해야만 블루웨이브가 형성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20% 미만이에요. 또 하원에서는 정말 상당한 의석을 오히려 공화당에 내주고 말았죠. 비록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선택한 의원들이 국민들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도 국민들이 모두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에게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기존의 정치인에 비해 훨씬 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앞서 태생적 좌파와 우파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좌우의 표심을 가르는 결국은 중도예요. 근데 중도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언론의 보도 그리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것들이요.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들은 대부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결정된 이후에 나왔죠. 이번 주에는 파이자가 90%의 커버력을 보여주는 백신을 발표했는데요. 이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흔한 인플루엔자 백신도 처음 개발 단계에선 50% 커버력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두고 계속 발전해서 7, 80%의 커버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처음부터 90%라니요. 마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나온 듯한 의심이 들죠. 골드만과 JP모건은 백신과 바이든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내년 말 S&P 주가를 각각 4,300, 4,000으로 제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백신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선물은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또 하나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가장 큰 이견이 뭐였습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었잖아요. 미국에서 주별로 민주당, 공화당 우세 지역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요. 근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호들갑을 떨면서 봉쇄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을 많이 지불했고 고갈됐어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는 봉쇄 잘 안 했습니다. 여전히 지원금이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 입장에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돈 이거 가지고 있는데 굳이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다라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주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슬쩍 말해버립니다. 이건 지방정부에 대한 1조 달러 지원에 찬성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대하던 5차 부양책이 곧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을 좀 바꾸려면 좀 미리 바꾸지 않고서 왜 하필이면 모든 게 결정된 이후에 마음을 바꿨을까요? 물론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연이라면 미국은 정말 운이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시국에 맞는 인물이 우연히도 심지어 국민들의 선택한 표심을 뒤집어가면서까지 당선되고 있는 이변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니까요.